66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400kg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건 네. 다 IAEA가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내오는 수치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마지막 카드가 결국 핵카드죠. 네. 이란은 북한처럼 될 것이다. 북한이 이란의 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 핵을 썼을 때 그다음에 핵을 어떻게 써야 되냐라는 그런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어요. 유사시에는 테헤란에 쏴야 된다.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하기 전에도 이미 1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는 시나리오, 그다음에 어떻게 때린다, 뭐 때리는 효과 이런 거 다 나와 있었어요. 농축 우라늄 408kg 정도가 지금 사라졌는데 빼돌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알 수가 없는, 정확하게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답답합니다. 교착 상태예요. 떡 먹고 가슴이 딱게 그렇죠. 얹혀 있는. 소화도 예. 안 되고 지금 정농환도 좀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정농환. 예. 정농환도 안 되고요. 예. 베스티아제 뭐 이런 거. 베스티아제. 할명수도 안 됩니까? 할명수도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번 주에 6차 협상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란하고 미국하고. 근데 안 했잖아요. 지금 강간무소식이에요. 예.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가자지구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스티븐 위트코프가 가자지구 전쟁 휴전에 바빠가지고 미국의 중동 특사. 예. 미국의 중동 특사가 가자지구 문제에 집중하느라 사실 지금 협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협상이 재개될 거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후에 태도 변화를 봐야 되거든요. 이란과 미국과 이란의 어떤 입장 변화, 예를 들어서 이란이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겠다고 한다거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네. 대답이죠. 근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죠. 예, 이미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입장이 좀 변화가 있는지, 이란에게 좀 더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을지. 예. 자, 그래서 서로 다시 한번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휴전은 이어지고 있으나 네, 서로 입장을 보면서 추가적인 6차 회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시간 문제인데, 회담이 된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닌 게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죠. 이란은 이미 벌써 얘기했어요. 우리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우라늄 농축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을 하도록 허가를 해줄까요? 안 하죠. 자, 그렇다면 여전히 전쟁 전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한 교착 상태로 다시 갈 수 있고, 그렇다면 또다시 협상이 안 되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공격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했고요. 거기에서 필요시, 그다음에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핵시설, 특히 이제 이란이 여기에서 이번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핵시설을 다시 재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농축 우라늄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지만 모르죠. 예. 예, 그 부분을 가지고 또 핵 활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조금만 움직이면 이거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서 때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백지 수표를 받아간 거죠. 네타냐후 지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일단 휴전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다시 우리 6월달에 있었던 그 전시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번 전쟁이 이제 전투가 12일간 이제 12일의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네. 승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승자는 1, 2, 3등을 매기면요. 1등 이스라엘, 즉 1등 나타냐후, 2등 트럼프, 3등 하메네이. 혹자는 지금 이란이 이겼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런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이 뭐 피해를 안 입은 건 아니죠.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인정하고 있어요. 피해가 무슨 피해가 입었냐면 한 600발의 탄도미사일 쐈는데 그중에 한 40발 정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간 지역에 뭐 군사시설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역시 물론 보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군사시설에 맞은 거에 대해서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를 확인해 주면은 네. 이란이 정확도를 개선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좌표로 계속 때린단 말이죠. 그 좌표, 여기 군사시설 맞구나. 그러니까 확인해 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란도 확인 안 해주고 있어요. 서로가 확인 안 해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졌다. 그리고 확인 안 해주기 때문에 보도 통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물론 피해는 더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피해 상황을 놓고 보면 이란 측 사망자가요 거의 훨씬 더 1000명이에요. 많죠. 예. 950명이 넘습니다. 935명.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웬만한 핵시설 다 두드려 맞았죠. 방공망 다 두드려 맞았죠.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 다 네, 두드려 맞았죠. 그다음에 전투기도 많이 파괴되고 이런 상황이고 이스라엘 쪽 피해자는 지금 사망자가 한 20몇 명입니다. 한 30명 정도 되고 부상자는 1000명이 넘고 그렇게 되고 40발이 떨어졌는데 저는 그보다는 더 많이 떨어졌다고 봐요. 사실 조금 뻥을 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 시설도 공격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측에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공격을 받은 건 맞는데 어떤 사람처럼 뭐 몇백 명이 죽었다더라. 그 다음에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힘들었기 때문에 먼저 휴전을 요구했다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 시작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원했던 거 딱 2주예요. 왜냐하면 2주 내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날아가서 충분히 자기들이 원했던 타겟을 다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거의 달성했습니다. 왜 전쟁을 더 합니까? 그리고 더 때릴 수 있죠. 유전시설 더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전시설을 때리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거 다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휴전을 원했기 때문에 휴전을 했지 이스라엘이 더 2주 더 지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같다? 이스라엘이 완전 모든 군사시설이 다 파괴됐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발발 기면서 휴전해달라고 했다고요? 컴온.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란 측이 오히려 훨씬 더 힘들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란 쪽에서도 강력히 지금 휴전을 원했고 말은 안 그랬지만 보십시오. 이란이 그렇게 강한데 왜 600발밖에 못 쐈나요? 1000발이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안 쐈을까요? 하루에 1000발까지 쏠 수 있다고 네, 했죠. 이거는 아껴두거나 아니면 발사대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을 마치 이란이 완벽히 승리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거는 이란의 페이크 뉴스 선전전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히.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추가적인 공격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쟁에 진 국가가 추가적인 공격을 또 하나요? 무슨 여력이 있어서 공격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휴전 마지막 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이 휴전했는데 이란이 한 2발을 쐈어요. 그래서 거기다 보복을 하겠다고 이스라엘 전투기를요 52대를 다시 출격시켰어요. 마지막 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했잖아요. 야, 휴전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이란이 휴전을 어기고 2발 쐈지만 피해가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세게 공격하냐. 52대의 전투기를 날려서 사실상 테헤란 내 20곳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건물 다 때리려고 했어요. 근데 트럼프 때문에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 거기 산속에 있는 레이더 때리고 그다음에 가자지구 가서 또 쓸데없이 폭탄을 들고 내리면 가지고 내리면 위험하니까 거기다 위험하죠.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전쟁에 지는 국가가 마지막에 복수하겠다고 52대의 전투기를 출발시키나요? 좀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네. 이스라엘의 선전전에 속을 필요도 없지만은 네. 이란의 선전전에도 역시 속을 필요는 없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정세를 분석해야겠죠. 네. 좋습니다. 기자님, 그러면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압도적인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 이란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라고 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란의 인적, 물적 손실, 피해 상황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그 이란 정부 측에서 공식 발표를 했죠. 아스가르 자한기르 이란 법무부 대변인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이란에서 피해가 모두 935명이 사망을 했다는데요. 여기에는 어린이 38명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과학자 14명이 이스라엘 모사드가 주도한 공격에 목숨을 잃었고요. 그다음에 이란군과 혁명수비대 지휘부의 상당수가 또 사망이 됐죠. 이란의 인적 피해가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통해 2가지 목표를 내세웠는데 하나는 이란의 핵 제거, 둘째는 이란의 정권을 전복, 소위 말하는 레짐 체인지를 꾀했는데 둘 다 100%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평가가 있는데 그러나 전략적으로 완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전술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제의에 이스라엘이 응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이란은 농축률 60% 이상의 우라늄을 408kg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탄두 9개에서 1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인데 이란은 이 농축 우라늄을 이스파한의 지하터널과 그다음에 포르도의 비밀 저장소 2곳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은 거죠. 벙커버스터로 이제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집중 타격해가지고 전력시설, 그다음에 원심 분리기 인프라를 상당히 손상을 끼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완벽한 초기 평가지 아직 이제 완벽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란의 핵시설이 이제 포르도
그다음에 이스파한, 그다음에 나탄즈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포르도입니다. 포르도에서 비포와 애프터인데 두 군데를 각각 6발씩 12발 쐈는데 네. 정말 놀라운 게 6발씩 한 구멍에 네. 한 구멍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통풍구에 들어갔죠? 통풍구. 통풍구, 예, 예. 통풍 시설로 추정되는 곳을 거기에 약하다가 거기에 집중 노려가지고 때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벙커 버스터가 지하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이란이 이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안반 시설에다 또 특히 강화 콘크리트를 해서 와. 네, 이 파괴력에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격을 더 주기 위해서 때린 데를 그렇게 때리면은 우리가 때리는데 또 때리면 더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죠. 예, 그런 식으로 6번을 연달아 때려가지고 상당한 손상을 입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나 지하에 있는 것 시설이라서 위성에도 보이진 않고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 당국이 이렇게 뭐 확인 작업하고 있는데 조금 결과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재 이제 이란은 그 폭탄에 생긴 구멍을 메우고 이제 방사능 샘플을 채취하는 그런 작업을 보이는 것으로 그런 모습이 목격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 진입로도 복구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탄즈는 벙커버스터 2발을 들어갔는데 왼쪽이 비포, 오른쪽이 애프터입니다. 이렇게 보면 까만 게 좀 보이죠? 네. 네. 여기는 지하 농축 시설과 전력 인프라가 있는 그리고 원심 분리기 조립 운영 시설이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파괴된 거 추정이 되는데 현장에서 보면은 검은 연기와 그다음에 건물의 피해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파엔에는 토마호크가 그러니까 벙커버스터가 아닌 토마호크가 여러 발이 들어가요. 네. 네. 폭격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뭐 검은 게 좀 보이는데 이게 실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이란이 핵무기로 개발 가능한 60% 이상의 농축도의 우라니 대부분을 공습전에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공격전으로 농축 우라늄이 이동되지 않았으면 현재도 일부가 포르도나 이스파한 같은데 지금 묻혀 있다. 묻혀 있을 거다 네, 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문제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이제 완파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계속 완파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란 내에서도 지금 처음에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가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역시 심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완파는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현장에 가서 현장 요원들이 가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인공위성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 그 생각에는 잠정적인 결론은 심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완파는 되지 않았다. 이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기자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농축 우라늄 408kg 정도가 지금 사라졌는데 아마도 일부는 지금 이스파한 내의 지하 시설에 지금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뉴욕타임즈 이스라엘 언론 이스라엘 정보부 판단에 따르면 거기 있고요. 거기에 408kg가 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예, 일부는 아마 빼돌릴 수도 있고. 빼돌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알 수가 없는 정확하게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묻혀 있기 때문에 예. 들어가 진입률을 확보해가지고 뭐 확인하는 작업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하여튼 IAEA는 이제 일부 핵 시설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어빌리테이트 그러니까 완전히 분쇄된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절대는 아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하메네이를 뭐 이렇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 보면은 네. 제한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란이 심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얼마든지 이른 시일 내에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그다음에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핵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완파됐다고 보기에는 완파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기자님 교수님 이란이 사실은 방공망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수 있다. 특히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생각보다 강할 수 있고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탄도미사일이 많아서 이거 이스라엘이랑 전쟁 나면은 이란 만만치 않다. 네. 이스라엘 크게 깨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줬는데 실제 전쟁을 해보니까 핵시설 파괴에 대해서는 조금 설왕설래가 있지만 네. 군사적으로는 지금 이란이 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격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란이 이렇게 크게 당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란의 방공망이 사실 뭐 만만치 않은 게 만만했습니다. 만만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이란의 방공망은 크게 이제 러시아제 방공망을 러시아제 유격 미사일을 중심으로 해서 자국에서 개발한 것, 그다음에 중국에서 수입한 것, 그다음에 예전에 그
팔레비 왕조 시대 때 미국에서 가져왔던 이렇게 여러 개의 다양한 시스템이 복합 짬뽕돼 있는 상태. 종류는 많으나 쓸만한 건 없었다. 쓸만한 건 없었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습할 때 제일 먼저 노렸던 건 방공망이고, 그렇죠. 예, 레이더와 그다음에 네. 방공 지휘 체계, 예. 그리고 그러니까 혁명수비대의 방공 책임자를 암살했죠. 지휘부를 지휘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예. 없애버렸고. 조직적인 반격을 못하도록 한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현대의 방공은 되게 중요한 게 뭐 다양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휘 체계부터 했고, 그다음에 그리고- 레이더의 그렇죠. 네. 눈이랑 눈을 갖다가 눈과 주먹을 다 다 제거했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예. 거듭 얘기, 이란은 제가 이 채널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란은 전투기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형편없습니다. 형편없기 때문에 예. 전투기 없이 미사일만으로 방공을 그러니까 하거나 아니면 적을 공격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네. 전투기도 전략이 충분하고 미사일도 충분해야 되는데 한쪽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렸을 때 뭐죠? 그 주먹대장처럼 한쪽 주먹만 이렇게 센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양손을 다 써야 되는데. 양손을 다 써야 돼요. 손흥민 선수처럼 양말을 다 써야 양말 되거든요. 예. 왼발도 그래야지 쓸 줄 이렇게, 알아야 예,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이스라엘이 이런 이란의 약점을 잘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초반에 다 작사를 냈기 때문에 이후의 양상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뭐 제집 드나들듯이 물론 뭐 이제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 F-35 같은 스텔스기. 스텔스 전투기도 예. 있고 그다음에 전자전을 해가지고 이란에 전부 강력한 제밍 전파를 쏴가지고 아, 이란의 레이더를 눈을 멀게 한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네. 방공망이 상당히 파괴가 됐기 때문에 테헤란도 뭐 그냥 그렇죠. 그냥 마실 나가듯이. 마실 나가듯이 예, 다녀올게. 산책하듯이 예, 그냥 다녀올게. 자유롭게 다녔고. 자유롭게 했죠. 근데 가장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작년 10월에 이스라엘이 이미 S-300을 망가뜨렸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 10월에 이미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이란의 가장 중요한 러시아에서 도입했다고 하는 S-300을 아마 몇 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3-4대 정도 됐을 텐데 그거를 이미 작년에 망가뜨렸는데 문제는 이란이 그걸 전혀 그 이후에 방공망을 재건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유를 모릅니다. 푸틴이 안 준 건지. 안 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예. 왜냐면은 이란이 방공망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S-400과 그다음에 수호이 35 네. 그러니까 S-400 러시아판 사드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탄도미사일 요격도 가능한 그런 미사일 방공 미사일인데 S-400. 그 X-400과 네. 그다음에 러시아 최신 전투기 수호이 35를 이란이 수입한다는 얘기했는데 네. 뭐 현재 배치가 되어가지고 실전 전력화가 됐다는 그런 얘기는 소식은 안 들렸거든요. 전력하기 어렵죠. 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리고 또 러시아가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 10월부터 방공망이 없었고 S-300이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여기 보시면 방공망이 바바르 373, 뭐 호르닷 15, 아르만, 아자라크 아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국산입니다. 이거 다 이란에서 만든 건데 카피한 거죠. 예, 이것들도 아마 작년에도 많이 부셔졌을 것이고 이번 이스라엘의 기습 작전으로는 저거부터 가장 먼저 부셨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테헤란뿐만 아니라 이란 영공이 거의 뚫렸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초기에 한 200대가 날아갔다잖아요. 200대가 날아가서 초반에 모든 걸 다 부셨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사실상 가림막이 없이 얼굴을 대주고 계속해서 복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죠. 그럼 정리를 하면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의도했던 대로 핵시설의 완벽한 파괴까지는 아니었지만 핵시설 자체는 뭐 피해가 있었지만 뭐 완파는 아니다. 그렇죠. 다만 이란 자체의 어떤 군사적인 측면 혹은 인적인 어떤 장군들 혹은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초토화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초토화했고 그다음에 그 방공망은 완전히 분쇄가 돼서 앞으로 또 이스라엘이 공격할 경우는 또 더 쉽게 할 수도 네, 있겠죠. 추가적인 공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 이스라엘이 그 자신감을 보이는 게 이스라엘 중에 사는 얘기는요. 지금 뭐 포르도 핵시설이 얼마만큼 붕괴됐냐, 완파가 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 않냐? 자, 여기서 이란이 다시 핵활동 시작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보에 극히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우리를 얼마든지 가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핵시설이 뭐 망가졌네, 반파가 됐네, 완파가 됐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들어가서 다시 농축으로 하면 꺼내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 가서 때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공망이 없잖아요. 언제 만듭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네. 그거 누가 주나요? 러시아가 줄 수 지금 있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중국에서 네. 새로 이제 방공망을 사들인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네. 러시아는 어차피 안 줄 거고요. 네. 그러면 자체 방공망을 또
부서진 방위망을 또 생산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시간 걸리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도 중국이 또 생산하는 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또 뺏어 주고 가지는 않고요. 그리고 중국 방공망을 운용을 해봤나요? 안 해봤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노출돼 있어요 지금. 무방비 상태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이 전쟁 가드가 내려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전쟁을 이겼답니다.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좋습니다.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이란이 깨진 건 알겠는데 이스라엘도 좀 피해가 심각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기자님, 이번 이스라엘 폭격에서 이란이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이란에서 나온 어떤 뉴스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게 피해를 입었다. 특히 탄도미사일과 유격 다 못한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피해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피해 어느 정도로 좀 알려져 있나요? 일단 이란의 선전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양측이 다 전쟁을 이겼다고 얘기를 그럼요.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둘 다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조금씩 낮춰서 믿어야 되고요. 이스라엘은 사실 전쟁이 나기 전에 그 이스라엘이 평가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란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저렇게 쏘아대면 이스라엘의 피해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전쟁을 하면 최소 민간인 피해가 400명은 될 것이라고 그게 추산이에요. 네, 아주 냉정하게 평가한 거죠. 400명이 될 것이라고 추산을 했는데 일단 뭐 한 달째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보다 일단 훨씬 적게 나왔고 그래서 그거를 중동 특사 스티븐 위트코프가 미국 상원의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전쟁이 나면 우리가 다 막아주겠지만 100% 못 막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이스라엘 인구 밀집 지역의 텔아비브에 떨어지면 몇백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엄청나게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 위협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절대 우리가 다 이기겠다는 그런 아주 낙관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본인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를 했네요. 냉정하게 계산을 했어요. 400명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나온 거는 29명 정도고 400명을 희생하고도 이겨야 되는 전쟁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국가 존망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 이게 existential threa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발음이 좀 거시기한데요. 어쨌든 생존의 위협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번에 공격을 못하면 이란은 절대 못 막는다. 자, 그래서 그거를 감내하더라도 몇백 명이 죽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경제적 피해도 크죠 이번에. 이스라엘 쪽에서 한 150억 달러, 150억. 150억에서 한 200억 달러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재무부에서 밝혔던 거는 30억 달러 수준인데 그보다 아니요. 더, 그거 예. 언론 보도는 150에서 많게는 200억 달러 정도 가요. 200억 달러 정도 보는데 뭐 그거 물론 이스라엘 경제에 큰 타격이죠. 그렇죠. 네. 그 12일 전쟁 기간 동안 제대로 생업에 종사하지 네. 못 경제 활동에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제한돼 있고 요격 미사일이 비싸잖아요. 비싸죠. 예, 예. 비싼 거를 많이 썼기 때문에 또 혹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경제가 폭망했다. 아니 200억 달러 돈은 많지만 그거 폭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가 망하나요? 이스라엘 정부가 감당할 수준이죠. 감당할 수준입니다. 그거는 물론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허리띠를 졸라매.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무슨 유명한 IT 기술자들이 다 뭐 드레인 브레인 돼서 다 도망갔다. 일부가 도망갔겠죠. 다른 나라로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IT 산업이 다 망했나요? 아니죠. 그건 이거는 그다음에 또 뭐 돈 많은 부자들이 막 그리스로 다 아테네로 다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그것도 일부 그럴 수 있죠. 내가 돈 많으니까 위험하니까 휴가로 갈 수 있죠. 전쟁 지역을 떠나서. 근데 아셔야 될 게 전쟁 나고 나서는 텔아비브 공항을 문 닫았어요. 못 나가. 아무도 비행기를 못 합니다. 그렇죠. 공항에 탄도미사일 날아오는데 어떻게 공항을 엽니까? 그 배로 갔겠죠. 비행기로는 못 가요. 도망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도망을 갔단 말입니까?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스라엘 군사기지가 텔레그래프에서 보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군사기지 5곳이 두드려 5곳이, 맞았다고 그쵸. 얘기했어요. 5곳이 두드려 맞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확인을 안 해주는데 두드려 맞은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 중에 완전히 우리가 이거 군사시설을 못 쓴 건 아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의 국방부 건물이 텔아비브에 있는데 거기도 맞은 것 같아요. 약간의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추가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5곳의 기지가 다 예. 현재도 가동하고 있다. 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다음에 좌표가 이란에게 뚫렸기 때문에 군사기지를 좀 바꾸지 않았을까요? 뭐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레이아웃을 좀 바꾸겠지. 예, 그래서 위치를 좀 바꾸든지. 그러니까 이란 미사일이 처음에 이제 8일 동안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요격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요격력이 좀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미사일 재고가 좀 달리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거는 이란이 시간이 섞어서 가면 갈수록 전술을 더 끌어올리고 네, 네. 이 제대로 더 정교한 미사일을 쓰지 않았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극초음속 미사일 쏜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드론하고 순항 미사일 섞어 쏘기. 예. 그러면 레이더가 이제 혼선을 일으켜서 실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것들은 실제로 있었죠.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피해는 저 심리적인 피해가 컸다고 봐요. 물질적 피해보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걸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 수십 명이 죽고 예. 1,000명 가까이 또 부상 있고. 그렇죠. 1,000명 가까이 부상 있고 그다음에 더 충격적인 건 방공호에 들어갔는데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방공호 가까이에 탄도미사일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뭐 10톤, 활력이 있으니까. 15톤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면 방공호 근처에 떨어지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답니다. 그래서 맞으면 아파트 집 한 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의 건물 한 동이 파괴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파괴력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충격이긴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막아낼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번에 막은 거는 아시다시피 아이언 돔은 이걸 막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에로 2, 에로 3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비 슬링, 예, 다윗의 돌팔매. 다윗의 돌팔매 물매가 있고 예. 그거도 방공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게 뭐냐? 에로 4, 5인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에어로스페이스도 거기서 아예 들어오는 거를 요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공망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소식이 또 오면 제가 그 미사일 발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도 피해가 있긴 하지만 이 피해를 가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전망의 위기에 처했다. 그다음에 IT 산업 기술자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IT 산업이 망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경제가 망했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이나 돼야 이스라엘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 다 들어갈 수 있어. 공항 이미 다 오픈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수 항공사들도 에어라인을 닫았다가 다시 다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도 방공망이 완벽하지 않았다 이렇게 시인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란과의 이런 상황은 한국에도 주는 교훈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북한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거리는 1,000km가 넘는데 북한은 바로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이고야. 예, 네. 그리고 또 핵도 갖고 있고 핵도 갖고 있고 화학무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방만 맞아도 이게 큰일 납니다. 한 번 맞으면 끝이지 않나요? 뭐 하여튼 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것을 어떻게 잘 막냐.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도 방공망이 촘촘하고 그것도 그렇죠. 자국산 무기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페이트리어트를 우크라이나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네. 보내준다. 필요 네. 없으니까 가져가라 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이렇게 자신을 가져야 했으나 현실에서는 이렇게 다 막기 어렵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종합적인 우리나라는 그래서 삼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방어도 있고 킬체인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한 번 맞으면 니도 한 대 때려주겠다 이런 네. 2배, 3배. 응징보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더 촘촘하게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핵심 어떤 과학시설, 네. 경제시설 이런 게 또 타격이 생각보다 크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일단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 있죠. 거기 정유공장에 예, 정유공장 있는 항구가 아마 공격을 받았어요. 바잔 정유공장이 공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쪽에 그 유명한 그 세계적인 연구소가 있죠. 바이츠만 연구소가 있는데, 바이츠만은 대통령 이름이었죠. 예, 와이츠만 대통령이죠. 근데 오늘 와이츠만이라고도 하고 바이츠만이라고도 합니다. 독일어는 이제 W를 바로 하니까. 바이츠만 연구소가 공격을 받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실험실에 있던 이제 교수들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실험했던 중요한 아이고. 결과들이 한꺼번에 날아갔기 때문에 아이고. 중요한 결과들이 날아가서 상당히 실망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남쪽에 이제 네게브 사막 쪽에 소로카 병원, 브엘셰바 쪽이죠. 병원을 두드려 맞았는데 왜 병원을 때렸을까? 군사시설이었네요. 그건 병원 밑에 군사시설이 있지 않냐.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네게브 사목 지하에다가 핵시설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게브 사막의 핵시설은 사실 딴 곳이거든요. 저 그러니까 병원 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지하에도 이스라엘도 지하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예, 가능성은 기밀시설을- 있어요. 예.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근데 한번 그거는 이제
국가 비밀 사항이라 제가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잘못하면 이스라엘 척허덩 네, 당한다. 이스라엘 쪽에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네. 제가 못 들어봤어요, 실제. 그래서 디모나라는 네게브 지역의 도시 이름이 있는데 디모나, 거기에 그렇죠. 핵시설이 있죠. 그렇죠. 원전이 예. 있죠. 예, 근데 지하에 있다고 그러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근처에다가 다른 뭐 분소를 만들었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예. 기자님, 요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의외로 미국도 이란 공격에 피해를 입었다면서요? 그렇죠. 미국도 피해가 있었죠. 6월 23일 날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대항해서 14발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예. 미군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여기 거기 알 우데이드에 탄도미사일 14발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한 건데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는 미국 중부사령부의 전진 기지가 있는 곳인데요. 원래 그 중부사령부의 진짜 기지는 플로리다주 템파에 있습니다. 템파에 있는데 왜 중부사령부가 중동이랑 중앙아시아 이를 전체를 가는데 왜 미 본토에 있냐면은 1983년 이 중부사령부가 처음 창설됐을 때 미국은 중동에 확실한 교두보가 없었고 기지를 세울 만한 곳이 없었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신속 전개 합동 TF라는 그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빨리 실어가지고 신속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이게 템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파에 아직도 그 영향으로 템파의 중부군 사령부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카타르에 있습니다. 왜 카타르일까요? 카타르와 미국 관계가 되게 좋죠. 아, 엄청 좋죠. 그리고 또 되게 잘해주고. 예. 카타르가 외교적으로 저 군사 시설을 수용하면서 미국과 가까워지고 아주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기지가 됐죠. 그렇죠. 중동에서. 예. 예. 트럼프는 당시에 이란이 쏜 14발 중에 13발을 요구했고 한 발은 위협지간에서 내려보도록 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과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의 선전전인데요. 이란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예. 기관지가 있죠. 네. 기관지. 근데 이거 반이란 신문입니다. 반이란 신문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가 맞을 거예요. 팩트. 예, 제가 예, 예. 기관지로 예. 반이란 신문이에요. 하는 7월 12일자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을 보니까 알 우데이드 기지의 일부 시설이 파괴되고 주변에 그름이 있는 저 동그라미 원이죠. 네네. 거기 보여줬는데 저 동그라미 시설이 뭐냐면은 통신시설입니다. 통신시설. 미군 사이트 찾아냈습니다. 예. 저걸 맞았다는 얘기죠. 저거 맞았습니다. 예, 지루명 맞았어요. 도움같이 생겼죠. 예. 저기에 이제 안테나가 있는데 이게 1,500만 달러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데이터를나 음성 같은 걸 전송하거나 송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안티제밍 적의 방해 전파를 쓰면 EMP. 우리가 예. 방해 전파를 또 방해하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란이 공격하기 전에 미국과 카타르에 살짝 언지를 했죠. 네, 약속대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 공격 직전에 이제 공군기지니까 항공기는 다 뺐습니다. 네. 뺐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방어를 약속대로 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방어를 했는데 한 발을 이래도 놓쳤네요. 놓친 거죠. 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한 한 발이 그냥 딴 데 또 엉뚱한 데 가서 놨던 게 아니라 놓친 거라 볼 수 이거 있어요. 피해가 엄청 큰데요. 예. 가장 중요한 시설 지금 두드려 맞은 거 아닙니까? 예. 어찌 보면. 그런데 뭐 네. 저것 때문에 기지 운영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통신 시설 저거 비싼 건데 비싸죠. 1,500달러짜리면 예. 와. 근데 뭐 천주국에서 1,500달러짜리. 아깝습니다. 저거. 그래서 미 국방부는 이제 자꾸 그렇게 언론의 문의가 이란 인터내셔널의 보도가 있고 난 언론 문의가 있으니까 이제 약간의 피해를 입었다는 시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기자님,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첫 번째는 아니 이란이 미국 공군기지에 쏘는데 왜 사전에 알려주냐? 적인데 왜 알려주냐? 자,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일단 미국이 포르도 즉 이란 본토에다가 최신 벙커 버스터를 떨어뜨리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자, 이란 입장에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본인의 영토에다 이게 어마어마한 최신 폭탄을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체면상 이건 용납 아, 불가. 그렇죠. 용납할 수. 그런데 이제 보복을 어느 방식으로 정권을 또 하느냐. 유지해야겠죠. 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또 확전할 수는 또 그렇죠.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줄타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적당한 선. 근데 이게 2020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2020년에 누굽니까?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그다드 공항에서 닌자 드론으로 암살을 했죠. 닌자 미사일. 예. 그걸 암살을 했어. 닌자 미사일. 드론을 쏜 닌자 미사일로. 자, 거기서도 이란이 이거 우리 그냥 못 넘어간다. 그래서 이라크에 있는 아사드 기지, 미군 기지를 때리는데 알려주고 때렸어요. 그래서
시설 엄청나게 방해를 입었지만 미군은 거의 피해가 없었고 일부 미군들이 이제 내진탕에 걸리는 그 정도로 넘어갔다면 약속 대련이었죠.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미 처음이 아니에요. 그 이번에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이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혁명 정부 종이구나, 종이 호랑이네. 그다음에 주변 지역에 이란을 바라보는 다른 국가들도 뭐라고 생각해? 더 이상 이란은 이제 강성대국이 아니구나. 미국 한마디면 끝이야.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까? 아니면 미군 기지를 때릴까? 아니면 사우디의 아람코를 때릴까? 생각을 한 거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봤겠죠. 네.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뻔도 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란 이외에서 뭐 예. 결의안은 나왔더라죠. 네. 그래서 의회는 통과했는데 뭐 국가최고안보위원회에서 통과는 안 됐어. 그거는 일단 버리는 카드였는데 그 이후에 나온 진문 기사를 보시면 미군 군함에다가 기대를 이미 실었었어요. 진짜 이란 뿌리려고. 군함이 예, 예. 이란 공세를 하기 군함에다가 예, 예. 공세하기 위해서 기대를 그러니까 싣다. 호르무즈 해협에 뿌리려고 기대를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버리는 카드가 됐고 역시 가장 안전한 것은 약속 대련이었다. 그래서 미리 알려줬는데 그것도 못 막아가지고 한 하나를 발을 지금 놓친 놓쳐서 예. 지금 설명해주신 통신시설이 1,500만 달러짜리 통신시설이 공격을 받은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기자님 이게 미리 알려줬는데 미국 정도 되는 나라가 미리 알려줬는데 그 요격을 못 하나요? 그만큼 미사일 요격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다음에 이란이 10일간의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많이 두들겨 맞았어도 어느 정도 능력은 한 방은 그렇죠. 한 방 정도는 내가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미국의 부담이 클 겁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이 추가 공격을 할 경우 또 이란이 보복을 할 경우인데 그렇죠. 중동에 있는 미국의 시설들, 주요 시설들, 군사 시설들을 상대로 분명히 버릴 것이고 그때도 이번처럼 그 한 발만 놓칠 것인가 아니면 여러 발 놓칠 것인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있을 겁니다. 미국도 엄청나게 이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걸 보시면 이스라엘이 600발의 탄도미사일 중에서 40발에서 60발 정도 한 15%만 땅에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요격을 했다. 물론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지 않는 거는 요격을 안 했겠죠. 아까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으니까 바다로 떨어지는 거는. 그럼 어쨌든 육지로 떨어지는 걸 그만큼 요격을 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예요. 군사 전문가들 전부 다 놀래잖아요. 그 정도의 요격률이면 정말 잘한 거야. 80에서 85%예요. 그걸 가지고 못했다. 이스라엘 능력이 없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봐도. 그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스라엘과 미군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이란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입었지만 상대적으로 미미했죠. 네, 상대적으로는 미미했다. 그리고 아까 초기에 교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주에서 탄도미사일 오는 것까지 방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네.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요게 만들어지면 대륙 뭐 이렇게 탄도미사일 이런 것도 요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보다 훨씬 높은 지역에서 훨씬 먼 곳까지 가서 날아가서 탄도미사일을 특히 이제 극초음속이라든지 이란도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층권을 해서 들어오는지 몰라도 더 올라가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미사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미사일 나오기 전에 우리도 그런 미사일에 대비할 수 있는 요격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L4, L5를 L4, L5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드가 네. 150km까지 고도 150km까지를 방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스라엘 에로는 뭐 이스라엘 측의 공식 발표는 없겠지만 100km 안팎이라 생각한다면 그 고도를 사드처럼 좀 높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죠. 벌써 있죠. 사드는 IRBM까지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한 단계 낮은 낮은 거. 중거리 탄도미사일 3,000km까지 네. 가는 탄도미사일인데 3,000km 가려면 고도가 100km가 넘어야 됩니다. 거의 한 200km까지 되지 않을까요? 200. 네. 제가 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또 이렇게 엉뚱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또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네. 화를 내실 것 같아서 음. 조심스럽게 근데 하여튼 말씀드리면은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는 멀리 날아갈수록 고도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희가 1부, 2부 이제 이란의 피해와 이스라엘 피해를 한번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이란은 방공망이 완전히 폭격에 쓸려 나갔고 애초에 약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폭격하면 무방비 상태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다. 핵 개발하기만 하면 또 맞는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한 80에서 85% 미사일을 요격해내고 있다. 네. 그러면 군사적으로는 지금 뭐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압승이죠. 압승이에요. 압승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이
이스라엘은 돈이 훨씬 많이 들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역시 요격 미사일이 부족하지 않았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반부 네, 갈수록 네, 네. 요격률이 낮아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렇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지금 한 12일 동안 그런데 이게 한 달 가고 2달 가면 그럼 이스라엘의 요격률이 얼마큼 떨어질 것인가. 물론 안 가봤기 때문에 우리가 장담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생산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또 얼마큼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방어 능력도 이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국내에 이제 미사일 만드는 시설을 가봤습니다. 물론 이제 공장은 이제 군사보안 때는 안에 그 생산 시설은 못 들어가고 LIG 넥스원? LIG 넥슨에 아, 예. 그 연구소를 가봤는데 이런 미사일은 대량 생산은 컨베이어 벨트여 가지고 자동차 조립하듯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거의 그냥 수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엄청 많이 걸리겠네요. 그럼 이게 정말 국가의 조망을 건 전면전 가서 6개월 동안 쏜다. 이러면 이스라엘도 미사일 부족으로 크게 당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타냐후가 2주를 얘기했죠. 네, 2주를 얘기했던 2주 거죠. 정도면은 재고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보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겠다. 그게 이제 그 넘어가면 자신 없겠다. 이런 계산이 있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스라엘은 비공식 핵보유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밀릴 뻔하니까 4차 중동전. 4차 중동 전쟁에서 핵미사일 핵소 직전까지 갔었다고 하는데 어차피 4차 중동전쟁도 해야 되니까 티저를 미리 말씀드려요. 네. 예. 스포를 했나요? 스포를 해야 되는. 아니요. 근데 뭐 실제로 논의가 되긴 했었다는 게 예. 정설이에요. 정설. 그럼 네. 정말로 이게 이란이 장기전 마음 먹고 이스라엘 계속 미사일 쏴서 이스라엘이 요용 미사일 없으면 이스라엘은 핵 미사일 선제 공격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아니 본인이 죽게 됐는데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안 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다만 이제 본인이 판단했다 이 정도 우리가 감내할 수준이다고 할 때는 안 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죽게 됐었다고 미국한테 얘기했을 때 미국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야 이거 쓰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남은 거는 이란이 탄도미사일 아직 1000발이 남아 있고 테라비브가 거의 불타고 있고 요격 미사일 다 떨어지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 전에 미국이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4차 중동 전쟁 때도 네, 이스라엘이 핵을 쓰려고 고려도 많이 했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것을 미국한테 살짝 언지를 주니까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수송기에다가 탱크를 실어가지고 네. 서독에서 네. 당시에 서독은 이제 냉전의 최전선이었거든요. 한국같이 한반도가 최전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미군의 직접 물자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 탱크와 뭐 이런 것들 전투기도 그냥 아예 갖다 주고 날아와서 갖다 주고 조종사들 타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긴급 택배 작전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뒤집어서 있겠죠. 뒤집었죠. 이스라엘이. 네. 그럼 이란도 이렇게 될 수순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더 갈 수가 없는 거네요. 아니죠. 이란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못 쓸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쓰는 순간 속은 시원하겠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국제적 파장과 외교적인 파장과 미국이 엄청난 곤란을 주는 것이고 이거는 거의 뭐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칼은 쓸 때보다 칼집에 있을 때가 네. 더 무섭지 않습니까? 언제 빼둘지 모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 되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핵이 이런 칼집에 있는 칼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언제든지 뺄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이스라엘은 주겠죠. 근데 그래야지만 이란이 억제가 될 수. 당연하죠. 예, 평화를 위해서는 칼자랑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핵을 썼을 때 그다음에 핵을 어떻게 써야 되냐라는 그런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가요? 어떻게 뭐 외람됩니까? 아니 좀 자신감 있게 말씀하십시오. 섬찟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무기를 쏜다는 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니까 이게 권장할 만한 근데 일은 아니에요. 그게 나왔다는 거는 이스라엘에서 워싱턴 인스티튜트 오브 니어리스트 팔러시 아주 친유대인 연구소예요. 워싱턴 인스티튜트 오브 니어리스트거든요.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유사시에는 테헤란에 쏴야 된다. 그러면 그 피해 정도가 어떻게 되고 왜 테헤란이 피해를 더 많이 입을지 그런 얘기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썸짓하죠. 그리고 그 연구소에서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하기 전에도
이미 1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때리는 시나리오, 그다음에 어떻게 때린다, 뭐 때리는 효과 이런 거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섬찟하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미 계산과 보고 그 어떤 연구를 끝내놨다. 그렇죠.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가지고 네, 대비를 하고 있겠죠.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테헤란의 이란의 인구의 한 15%, 20% 되게 많아요, 인구가. 인구가 많고. 우리처럼 수도권에 집중돼 예, 있거든요. 그다음에 산업 시설이 거의 50%가 테헤란에 있대요. 어. 거기다가 테헤란에 이렇게 좀 주위에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어떤 분지 형태 이런 데거든요. 피해가 더 예, 심하겠네요. 그거 정확하게. 음. 역시 아무나 군사 아, 전문가니까. 거기에다가 이 핵을 쓰면 그러니까 이건 얘기하지 맙시다. 너무 섬찟한 얘기라. 음. 하여튼 그런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어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샤 중동 전쟁 때 예. 이집트군이 막 몰려오니까 이스라엘이 다급해가지고 핵무장을 하고 전투기를 출격했는데 그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어휴. 그 핵무기가 분실이 됐어요. 그래서 백화계곡의 전사들이라고 소설을 냈고 영화는 제목이 뭐였더라 그 그게? 레바논인데 백화는.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헤즈볼라 지역이잖아 백화는. 그러니까요. 예.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거를 입수해가지고 미국에서 그 풋볼 대통령이 참석한 풋볼 행사에서 그걸 터트리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원래는 원작은 그 톰 클랜시의 소설인데 원작은 팔레스타인 단체들이 저질렀는데 영화 속에서는 그 그렇죠. 독일의 극우 단체로 그걸 스텐션을 바꿨습니다. 레드 뭐 독일이 좀 뒤집어 싸우네요. 예, 왜 지금 왜 바꿨는지 모르겠으나 예. 적군파 뭐 이러면서. 아닙니다. 레드 극우 아니, 네오나치. 네오나치. 예. 그럼 이제 군사적인 면은 봤고 앞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이란의 핵사태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란의 외무부 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외교를 망쳤다. 하지만 미국이 이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7월 9일 밝혔습니다. 이란은 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남아 있죠. 다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계속 이란 본토 즉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을 계속 하겠다고 주장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양보를 하면 협상이 잘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란 영토에서 3.67% 2011년에 합의로 돌아가야죠. 그렇죠. 뭐. JCPOA처럼 오바마가 했던 2015년 핵 합의처럼 저농축 우라늄 농축 3.67% 정도를 허용을 해주겠다 뭐 한다면 협상은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아주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생겼는데 예. 이스라엘의 반대 때문에 결국 그것도 용납 못하죠.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4월 12일부터 이란과 미국 간에 5차 5번이나 만났잖아요. 근데 처음에 분위기가 좋다고 했던 이유는 스티븐 위트코프가 저농축 우라늄 정도는 괜찮다라고 계속 그런 걸 흘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흘리고 언론이 막 보도를 하면 그 다음날 또 입장을 바꾸고 흘리면 입장을 바꾸고 주워 담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미국의 입장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 도대체 핵농축 그리고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입장이 분명치 않다고 처음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었는데 왜 그러면 입장이 이렇게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강령 쪽으로 갔냐 이스라엘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는 네. 거죠. 요만큼의 0.0001% 농축도 안 된다. 허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기자님, 교수님 사실 오바마 정부 때 이란하고 핵협정을 미국이 했잖아요. 다자간으로 다른 나라들도 껴가지고. 네. 그렇죠. 그때 3.67%의 저농축 우라늄 이건 허용한다. 왜? 이건 원자력 발전을 위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이거 안 되고 나가서 지금 이 문제가 네, 생기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때 합의해놓고 왜 나가고 왜 이거를 이스라엘은 절대 허용을 못하는 거예요? 2018년 트럼프가 나온 이유는 트럼프는 지금도 그렇지만 본인이 성과를 내야 돼요. 오바마가 한 합의를 칭송할 수가 없죠. 지금도 바이든이 한 거는 모두가 다 나쁘잖아요. 다 잘못됐다. 모든 잘못은 바이든이 하고 다 잘한 건 자기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오바마 거를 깨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트럼프가 또 나타냐후 거기를 또 거들어줬어요. 2018년에 나타냐후가 테헤란에서 모사드가 입수한 이란의 비밀 핵무기 개발 관련된 다큐멘트 예. 5만 5천 쪽 183장의 CD를 다 테헤란 웨어 창고에서 가져왔죠. 아제르바이잔을 통해서 가져왔던 걸로 보입니다. 트럭에 다 실어와서 원본을
네타냐후가 복사본이 직접 아니고 브리핑까지 했죠. 예, 비트다운 직접 브리핑까지 해요. 2018년 총리가 이거 우리 테헤란에서 훔쳐왔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전 세계가 웃었죠. 말장난 아니야.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란이 그 중요한 문서를 테헤란의 그 한 창고 안에 모든 그것도 분산 배치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분산 안 배치했어요. 되죠. 아니면 태워서 없애든지. 그거를 보관해 놓은 걸 또 어떻게 알아서. 또 그것도 웃긴 게 그것도 카피본도 아니고 어떻게 원본을 그걸 들고 원본을 다 나왔죠. 들고 왔냐고. 그 몇 톤이나 한 0.5톤 이상 되는 거를 국제사회는 믿지 않았죠. 근데 그걸 가장 중요한 그 문서를 전부 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 지도자들 다 보냈어요. 이란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 그걸 보고 트럼프가 2018년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란은 60%, 70%, 80%까지 농축우라늄을 올립니다. 왜냐면 이란에서는 억울하죠. 나는 그 당시까지 이란을 어긴 게 하나도 없어요. 없었죠. 네. JCPO를 정확히 준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말이 안 된다. 전임 정부와 맺은 협약을 미국이 다른 대통령이 왔다 그래서 다른 정부가 백지화시키면 어느 나라가 미국하고 합의를 하겠냐. 그렇죠. 외교적인 합의를 못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란이 핵문턱 국가가 된 이유는 트럼프하고 네타냐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싼 똥을 지금 치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은 왜 전홍축 우라늄 평화적으로 하는 것도 절대 허용을 못 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단을 믿지 않아요. 전홍축을 해 놓더라도 국제사회 모르게 어느 지역 가서 60, 70 그리고 계속해서 농축을 하고 그거 고농축을 하면 계속 보관할 것이다. 왜? 그 상황에서 유사시 이란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핵무기로 간다 이거죠. 그럴 수도 왜? 있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어가서 북한처럼 가겠다는 거예요.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하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 이란은 지금은 안 만들지만 이란은 얼마든지 여건이 조성되면은 네. 핵무장을 할 수 있겠다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논리가 또 말이 안 되는 게 이번에 미군의 공습으로 그러니까 이란의 핵시설이 상당히 파괴가 되지만은 네. 그리고 또 14명의 핵과학자들이 암살이 됐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란의 핵 개발 역사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탄탄하고 지식 기반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야 다시 복구를 하고 그렇죠. 우라늄이야 다시 농축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핵과학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핵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용지물이야. 왜 그러면 핵시설을 때렸냐? 이스라엘 판단으로는 전쟁 전에 이란이 핵탄두를 만드는 시간이 6개월이었다면 지금은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봐요. 2년까지 늦춰졌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걸 엄청난 성과라고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2년 정도면 이란이 모르게 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걸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시간이 충분히 있는 거죠. 6개월이면 너무 짧다는 거예요. 6개월이면 못 막아요. 예. 6개월이면 이미 3개월 지나서 발견하잖아요. 이미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왜냐하면 찾지를 못해. 일단 찾는데 시간 걸리죠. 그렇죠. 그러면 벌써 3개월 다 써버려. 그러면 이란은 벌써 핵탄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죠. 이란의 외무장관이 또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하고 어떤 인터뷰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란 외무장관은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이란은 이제 NPT에 탈퇴하는 계획은 없고 그다음 핵 협상을 미국과 할 의사는 있다. 그러나 추가 공사 공격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확실하게 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핵시설에 피해가 입혔기 때문에 미국이 입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까지 해야 된다. 외교적 신뢰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달라. 그렇죠. 이쯤 되면은 승자가 네. 패자한테 내놓는 조건과 같이 그렇죠. 뭘 다 해달랍니다. 지금 제재 뭐 핵포기도 안 했는데 제재 해제해달라. 그다음에 뭐 우리 집 부쉈으니까 돈 내놔. 집 고쳐야 되니까 수리비 내놔. 수리비 대다라 그러고 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긴 한데 이거를 지금 미국이 받아줄 가능성은 없고요. 근데 이제 다만 추가적인 공개가 없다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약속을 해줘야 이란이 핵협상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정도는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도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걸 네가 막아달라. 예. 그 얘기도 당연히 할 겁니다. 예. 그거 안 해주면 우리 다시는 협상 못 나갔다. 트럼프의 태도를 봐서는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은 당분간 자제시키겠죠. 자제시키겠죠. 네. 추가 협상이,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그렇죠. 근데 뭐 협상은 5차 협상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지만 그렇죠. 곧 이루어질 6차 협상이 6차 협상이 예, 예. 안 되고 있지만은 곧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다면은
지난하겠죠. 지난하고 네. 밀고 당기고 지난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측이 미국과 이란은 이 사태를 더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되면 좋죠. 어떻게든지 네. 합의를 마련하는 노력하겠고 그 합의가 어떻게 되는 간에 이스라엘은 자기들 요만큼을 분리하면 판을 깨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을 잘 다독이냐, 자제시키고 자제시키냐. 이게 네.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NPT는 탈퇴 안 했지만 IAEA 사찰단은 다 추방을 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실 이란 핵시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제 아무도 몰라.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 이미 벌써 깜깜무소식이에요. 6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400kg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건 네. 다 IAEA가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내오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없습니다.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빨리 IAEA가 들어가야 이란이 지금 핵시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미 지금 사찰단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블랙아웃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도 그 어떤 이런 제한을 받아서 그 저농축 우라늄을 못하고 농축을 못하고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에서 핵 연료봉을 해외에서 사와서 쓰고 있다고 하던데. 우라늄을 사와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핵 개발할 거라고 의심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역사가 좀, 그러니까 전력이 좀 있고 한미 원자력 협정이 최근에 몇 년 전에 개정이 되면서 농축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농축은 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 제처리도 이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데 그것도 파이프로 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구는 할 수 있다. 연구할 수 예. 그것도 많이 성과를 거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농축과 제철이 자체가 다 금지가 됐는데 조금 열어둔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죠. 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재적인 핵무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그 핵 연료 주기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핵 연료는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재활용을 못하니까 새로 또 연료를 수입을 해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연료 주기 그러니까 사이클이 다 완성을 시켜놓은 거 재활용할 수 있는 고리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축과 재활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된다. 왜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해야 되냐, 개정을 해야 되냐. 처음에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원자로가 지어지고 했을 때 그때 미국이 평화적인 원자력의 이용을 전 세계 촉진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마다 다 원자력 협정을 맺으면서 원자력 시설과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조항이라 300조항이라고 하나 하여튼 300 그러나 시설과 교육을 지원하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핵 개발에 나서지 않을 정도로 안전 장치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가 상당수 많은 나라가 원자력 협정을 맺었고요. 한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핵 개발할 생각이 없으면 이거 이스라엘이랑 미국이랑 그만 좀 싸우고 이거 원하는 대로 전농축 안 하고 하는 대신에 미국한테도 제재 해제 받고 경제적 번영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해주는 겁니까? 안 하죠. 이란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는 할 수 있는 게 무하마르 카다피가 리비아에서 핵 개발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미국과 대탕전에 나섰죠. 그런데 2011년 아랍의 봄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나서 나토가 리비아의 반정부 요인들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리비아 무하마르 카다피의 종교군을 폭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방하고 대탕전을 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포기했는데 반정부 시위가 나는데 나를 안 도와주고 반정부 시위자들 도와주네. 그래가지고 좌표가 죽잖아요. 좋았죠. 네. 그래서 북한도 핵무기를 안 누려고 하는 이유 중에 그렇죠. 하나가 배경 중에 하나가 가다피가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도 그렇게 됐죠. 핵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담 후세인도 미국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결국 뭐 2013년에 미군이 침공을 해서 사담 후세인도 잡혀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 과거 사례를 보시면 결국 핵을 가지지 못하면 정권이 바뀌거나 본인이 권력을 잃으면 얼마든지 서방은 미국은 나를 충분히 버릴 애들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란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마지막 카드가 결국 핵 카드죠. 송 교수님이 이제 리비아를 말씀해 주셨는데 핵을 포기하고도 정부가 유지되고 나라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대표적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 그러니까
아파르헤이트 그 정책을 폈던 당시에 국제적 고립이 너무 세고 강하고 그다음에 어떤 독자적인 생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핵개발을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신청했고 핵실험을 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 대서양 남쪽의 외딴 섬에서 이스라엘 도움을 받아 핵실험을 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는데 인종차별 정책을 국시를 폐지하고 다시 이제 흑인을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하면서 핵을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핵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정권이 존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가다피죠. 그러나 네. 가다피가 독재자였고 그렇죠. 그 체제가 독재 체제였기 때문에 위험한 거지. 도와주기 쉽지 않았죠. 그렇겠지. 네. 어떤 민주적인 서구의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그랬다면은 리비아의 가다피는 그런 꼴을 안 당했겠죠. 그리고 북한도 중요한 모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미 15년 전부터 저만 보면 네. 이란은 북한처럼 될 것이다. 북한이 이란의 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란과 북한 간의 교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미사일 분야에서는 네. 이란의 초기에. 초기에 예. 이란이 미사일 개발 기술을 북한에서 가져왔습니다. 노동 미사일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액체 연료 기반인데 그 노동 미사일을 개조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탄도 미사일 전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란의 말을 믿지 않고 핵 개발을 좌시할 수 없고 이란은 반대로 본인의 독재 정권을 위해서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거 협상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오바마가 그렇게 잘한 거죠. 최선의 결과를 낸 거죠, 그다음에. 예, 오바마가 잘한 거예요. 최대 공약수를 뽑은 거죠. 예. JCPOA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예,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무력 충돌할 수밖에 없고 무한 반복이 되는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결국 여기서 중재를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죠. 계속. 그렇죠. 협상이 안 되면 계속 뭐 좀 다시 개발할 때마다 계속 폭격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란은 또 반발해서 또 탄도미사일 쏠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치고받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참 오바마가 협상을 그렇게 잘했다. 어떻게 서로 좀 그렇죠. 참을 수 있는. 네, 오바마는 엄청 잘한 거죠. JCPOA는 다만 이제 트럼프가 하는 방식은 JCPOA 방식의 반대예요. JCPOA는 한 2015년에서 20년 정도 되면 오히려 일몰 조항이 있잖아요. 일본 조항 있죠. 예, 이란이 이 농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네가 해줄게 우라늄 농축을 했다가 마지막에 가서 너는 절대 안 내. 반대 방식이에요.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일몰 조항 때문에 트럼프가 그리고 나타냐후가 오바마의 합의를 반대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일몰 조항. 그러나 문제는 또 뭐냐면 아니 2035년에 합의가 끝날 때 다시 재합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연장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일몰 조항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까? 그리고 제재가 네. 풀리고 그 이란이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이란에게 관여를 많이 하고 네. 또 그 세계 경제권에 통합이 되면은 필요 이란 없게 되죠. 입장에서도 예, 예. 전략적 계산이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가 괜히 핵 개발을 지속해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또다시 경제 제재 이 트랩에 갇혀야 되냐? 그렇죠. 아니면 경제 발전을 일구고 그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겠냐? 쉽게 봐서 돈 맛을 보고 나면 그렇죠. 셈이 이거 달라져. 버리기 어렵거든요. 핵을 버리면 돈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 돈 맛을 봤는데 이거 돈 맛 보다가 핵 때문에 이거 이제 우리는 맛있는 식빵을 먹었는데 정말 맛없는 식빵 이거 못 먹는단 말이죠. 딱딱한 빵 어떻게 먹겠습니까? 고기만 먹다가 요렇게 갔었어야 된다는 요게 오바마가 노린 거예요, 사실은. 교수님 그러면 이스라엘도 좀 생각을 바꿔서 네. 야 이거 저농축 우라늄 정말 철저하게 감시하에 좀 열어주고 농축 거기까지 평화적인 핵 이용까지만 열어주고 돈 맛을 좀 보여주자. 제재 풀어주고 그래서 이란이 국민들이 지금 정권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게 민주화를 원하게 그다음에 전쟁하지 말자. 그렇게 좀 이스라엘이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너무 이상적인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이스라엘 기자들 중에는 그다음 학자들 중에서는 왜 자꾸 이란하고 우리가 싸워야 돼? 왜 이란을 넘버원 이스라엘 적으로 생각하냐?
정상 국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고 협상을 더 하고 타협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서 이란을 정상 국가로 만드는 게 결국 영구적인 평화를 만들 수 있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전쟁을 하거나 군사적 수단을 써서 이란을 압박하는 것은 결국 역효과만 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 나타냐후 정부 그리고 지금 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 이게 두 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공통분모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있는 재임 시절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 새로운 대통령이 와야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새로운 총리가 나와야 그런 좀 건설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에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전략적 편집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소수고 다수의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에게 포위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단 1%의 가능성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포위 인식이라고 하죠. 예. 편집증적인 그래서 요만큼의 안보 위에서도 미리 싹을 잘라놓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게 특히 2023년 하마스 공격 이후에 이게 엄청나게 강화가 됐어요. 이 인식 자체가 그렇죠. 훨씬 강화가 됐어요. 예. 반면에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나 오슬로 협정 당시에는 땅을 주고 평화를 산다 이런 인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Land for peace.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 상반된 경향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한쪽이 기세를 잡으면 한쪽에 움츠러들고 근데 지금은 전략적 편집증이 되게 기세를 잡고 있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이 평화주의적 성향 그러니까 땅과 평화를 바꾸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저농축과 평화를 바꾸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성향이 많이 죽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런 연정 세력들이 이 전략적 편집증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교수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워싱턴에서 비공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동 질서와 가자지구 전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가자지구 사태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 나타냐후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또 정상회담을 하고요. 한 두 차례를 만났거든요. 두 차례를 만났을 때 사실 그때 이미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면서 같이 사진 찍고 공동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게 협상이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협상이 어려워지면서 사실 이게 모든 게 다 무산됐습니다. 사실 그게 큰 그림이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뭐 백악관을 또 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자지구 협상, 즉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협상은 지금 진행은 되고 있어요. 완전히 이제 파탄되지는 않았습니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은 아직도 될 가능성은 있다. 휴전이 될 가능성은 있다. 종전은 아니고 휴전은 60일짜리 휴전입니다. 살아있는 인질 한 10명 정도 풀어내는 60일짜리 휴전으로 갈 가능성은 있고요. 이게 이제 확실히 됐다고 우리가 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냐면 스티븐 위트코프가 지금 미국에 있다가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까타르 도하로 만약에 비행기 타고 비행기 티켓을 끊잖아요? 그러면 이건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인만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실히 사인할 때가 아니면 안 간다 그랬어요. 이제 다시 힘들어서 못 가겠다. 니네 모든 거 다 끝내고 사인만 하러 갈게. 얘기만 해라. 그래서 위트코프가 까타르 도하를 가냐 안 가냐 거기에 지금 협상 타결이냐 아니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란과는 타협이 굉장히 쉽지 않다고 보셨는데 네. 그 하마스가 주도하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는 뭐 60일짜리지만 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 이유는 뭔가요? 트럼프 때문이죠.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질이 205명이 석방이 됐는데요. 나타냐후 때문이 아니고요. 100%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인질 하나도 못 나왔고요. 가자지구 전쟁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강력한 외교력, 그다음에 나타냐후를 다룰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란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냐후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면서 폭탄까지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내가 이란 문제에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엄청난 지지를 해줬으니까 네가 가자지구 신세 졌으니까 갚어. 그렇죠. 이제는 네가 나한테 신세를 갚아야 될 때다. 가자지구 빨리 끝내라 하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도 여기에서 쉽게 여기서 더 버티기 어려워요. 반드시 왜냐하면 give and take잖아요. 거래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낼 것 같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인 이란 공격을 하려면 또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해요.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자 지구 이 정도 한 60일 정도짜리는 해줘야 이란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는 가자지구 해결을 내세워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이스라엘하고 지금 레바논이나 시리아하고 관계 정상화를 노리고 있어요. 신 아브라함 협정이죠. 예. 아브라함 협정을 확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시리아 임시 대통령 아흐마드 샤라가 지금 거기 가 있거든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이스라엘 관리들과 협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이 야. 중재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교섭이라도. 예. 이야. 그래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요구를 했고 음. 미국 제재를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마스터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스위프트가 안 돼가지고 아하. 카드를 쓸 수 없을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그거 다 해줬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조건이 있다. 아브라함 협정 확장, 네 이스라엘하고 최소한 불가침 조약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평화 조약은 아니더라도 서로 공격하지 않는 불가침 조약 해야 되고 레바논도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비무장화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레바논 경제 지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레바논에서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렇죠. 다만 이제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이스라엘 공격을 받아서 많이 괴멸이 됐지만 여전히 강력한 단체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 레바논 국내에서는 세력이 일치하았죠.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을 텐데 이거 새로 임명된 대통령 조셉 앙운 대통령이 지금 군인 출신이어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면서 레바논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릴 텐데 왜 시간이 걸리냐면 레바논 정규군을 동원해서 헤즈볼라의 비무장을 하려면요 내전이에요. 헤즈볼라 총 쏜단 말이죠. 1980년대 네. 레바논 내전 때 심각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레바논은 남아 있고 시리아하고 레바논은 계속 지금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이야 뭐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불구대천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골란고원도 놔두고. 그렇죠. 네. 상당히 엄청난 대탕토고 이란으로서는 큰 타격이죠. 큰 타격이죠. 네. 대리 프락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프락시 국가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이란의 대리 세력이었고. 네. 네. 그래서 이란에는 큰 타격이고 오히려 지금 튀르키예가 이란하고 상당히 지금 중동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싸웠었는데 이란이 이번에 많이 찌그러졌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시리아 잃었죠. 레바논 저렇게 넘어갔죠. 넘어갔죠. 그리고 본인이 또 공격을 받았죠. 자 그러면서 사실 이란하고 지금 튀르키예는 상당히 지금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는 그리고 중동에 패권을 놔두고. 네, 패권을 놓고 다른 지역에서도 또 경쟁한 수단도 그렇고 여러 지역에서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란이 또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비아에서도 이렇게 이해가 충돌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중동 지역에서 지금 유일하게 사실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국가는 사실 튀르키예밖에 없다. 이란이 이렇게 무너졌으면 그래서 오히려 시리아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오히려 이스라엘하고 튀르키예가 이제 충돌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튀르키예가 네. 시리아에서도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약간은 티격태격도 했었죠. 시리아는 그렇죠. 기지 사용권을 놓고. 예, 기지를 세운다거나 시리아 내에 에르도안이 튀르키예 군사 기지를 세우려고 해서는 이스라엘이 반대를 했고요. 그럼 서로 간에 이제 긴장이 고조되게 했었는데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사실상 이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되죠. 그러나 지금의 시리아의 이 신정부를 뒤에서 지원해 준 건 에르도안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거는 사실 에르도안이에요. 에르도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시리아를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시리아는 어떻게 보면 에르도안 튀르키예의 위성 국가가 될 뻔했어요. 근데 지금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이 조금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고 거기에 다시 이스라엘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네타냐후 총리는 한 2년 전만 해도 사법 독재와 낮은 지지율로 이 곧 정치 생명 끝날 거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끝없는 전쟁, 하마스 때려잡고 헤즈볼라 때려잡고 시리아 전복시키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란까지 지금 네. 폭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안보적 위협을 모두 제거했다는 평이 있는데 이스라엘 국내에서의 평가와 지지율은 어떤가요? 지지율 많이 올라갔죠. 실제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제
가자 지구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반대가 심해요. 왜냐하면 인질 인질 50명이 안 때문에. 풀려났고 전쟁을 너무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죠.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즉 연정을 안 붕괴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한다. 이런 비판, 끝없는 비판에 시달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지율도 상당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인지를 못 풀어내니까. 그리고 전쟁의 목표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계속 사망자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군은 어제도 또 3명 죽었어요. 계속 죽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더 많이 죽지만. 자, 그러면서 궁지에 몰렸었는데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 지지를 해줘요. 가자 지구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란 문제는 어쨌든 누구라도 꼭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하면 이란이 핵무기로 간다거나 이란이 더 강력해지면 이스라엘로서는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안보 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아주 적개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나타냐후 총리는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또 현재 상황은요, 종교 있죠. 정통파 유대교인들, 그 청년들 이제 군을 가야 되잖아요. 하레디. 예, 그 하레디 청년들이 군에 안 가도 되는 군 면제법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나타냐후 연정에 들어와 있는 하레디 정당들이. 그래서 이 법안을 만약에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과 다르게 국내 정치 문제로 연정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지켜봐야 됩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이고 풍전등화인데 그 나라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군 면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 이제 세속주의자들, 군대를 100% 다 가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죠. 천불이 나는 거죠. 천불이. 야, 지금도 가자지구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군대 안 가겠다고 아래위로 검은 입은 애들, 군대 뭐 안 보내겠다고 군 면제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정당이 있질 않나. 또 이거를 또 연정을 붕괴시키지 않고 어쨌든 자기가 총리직 자리를 유지해야 되겠다고 이 법안을 또 만들어 주겠다고 달래는 나타냐후 총리가 있질 않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쳐버립니다. 예. 기자님, 그럼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어떤 질서를 기준에 어떤 이란, 사우디 중심 이렇게 좀 분리돼 있었다면 이스라엘 원톱 패권으로 좀 바꾸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패권. 근데 그런 재밌는 뉴스가 났어요. 무슨 뉴스가 났냐면 르몽드 프랑스. 제가 불어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저 얼마 전에 파리 갔다 왔어요. 네, 빨리 다녔었죠. 네. 이렇게 또 깨알같이 자랑을 하시네요. 아주 뭐 프랑스에서 봉줄, 네, 르몽드지에서 르몽드지가 영어판도 있어요. 영어판이 있어요. 네, 영어판 보시면 됩니다. 불어판이 아니고 보시면. 프랑스가 또 중동에 대해서 상당히 옛날부터 과거부터 연구도 많이 했고 예. 식민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어해야 되냐 도구해야 되냐 그런 불어를 많이 했습니다. 네, 유럽 언어 중에서 거기서 무슨 기사가 났냐면 팍스 헤브라이카. 박스 헤브라이카 말 되네요. 예. 유대인에 의한 평화, 중동에서 유대인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질 시대가 왔다. 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는 아직 살아있지만 시리아 넘어갔죠. 헤즈볼라 넘어갔죠. 하마스 넘어갔죠. 이란까지 공격을 했어요. 문호의 대가리까지. 문호의 발만 공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스라엘을 건드릴 나라가 중동에 있겠냐?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됐는데 이 칼럼의 결론은요. 이스라엘 네가 그렇게 강력하지만 그럼 앞으로 네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 힘을 가지고 막 휘두를 것이냐. 지속 가능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냐. 아니면 자제하면서 힘이 있지만 그래도 협상과 협력을 통해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만드는 게 그게 진정한 평화냐. 요거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힘 좀 세졌다고 까부지 마라. 절제하면서 자제하면서 어쨌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이루는 게 진짜 평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판이 바뀌긴 바뀌었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대결 구도에서 사실상 이란이 많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독주 체제로 간 게 아닌가.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포기하냐?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예, 이란은 제국이기 때문에 또 대리 조직을 재건하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기자님, 좀 마지막으로 군사적으로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지금까지 나온 걸 봤을 때 군사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는 시사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사일 방어의 중요성, 미사일 방어의 중요가 우리가 상대하는 북한은 거리도 가깝고 우리가 그만큼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대응할 시간이 적다는 것입니다. 적고 대응할 시간이 적고 그다음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탄두부에 핵과 또는 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발을 놓칠 경우 우리가 입을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에도 그래서 제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방공 요격 체계를 연구하는 박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단 한 발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한반도 지도를 본다고 하네요. 한반도 지도를 봐가지고 우리의 약점이 뭔가, 우리가 구멍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를 그렇게 항상 고민하고 그런다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 방공 체계에 대해서 미사일 그러니까 방어망에 대해서 투자를 더 강화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 더 나가서 이 삼축 체계에 대해서 또 혹시 뭐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한 가지 교훈이라면은 미사일 맞는 놈은 아니다. 예. 이게 균형적인 전력을 키워야 된다. 전투기가 결국 이스라엘은 전투기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전투기에 또 만능론을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은 네, 예, 미사일과 전투기 상당히 그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 우리나라 보면 한국을 보면은 제가 뭐 세부적인 작전 계획은 알 수는 없지만 개전 초기에는 상당히 미사일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좀 더 이렇게 더 스텔스 전투기를 더 많이 사든지 아니면 KF-21을 뭐 좀 지금 이제 블록 3M이나 스텔스화 한다는데 그 좀 더 앞당겨야 돼서 또 스텔스 전력들을 더 많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또 군사적인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웅달멘터리 전쟁사 이란 이스라엘 특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